저는 그 단넷데브에서 커뮤니티 그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 아까 키노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동안 단넷코어 3가 나오기에 앞서서 단넷코어 1과 2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데스크탑 팩이라는 그 세트로 묶어서 이제 윈도우즈 전용으로 되어 있었던 뭐 UWP나 WPF나 윈도우즈 폼즈나 뭐 이런 그 여러 윈도우 기반 GUI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기술들 혹은 엔티티 프레임워크 6처럼 단넷 프레임워크의 내부 API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동안 윈도우 전용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단넷 코어 3로 이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넷 코어 3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이 됐고요. 왜 단넷 코어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단넷 코어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 단넷 프레임워크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단넷의 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넷 코어에서만 가능하도록 그 새로 만들어진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단넷 코어 버전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스템에 단넷 코어 예를 들어 1.0을 이미 설치를 해서 개발을 한 것이 있다면 시스템에 단넷 코어 3.0이 새로 배포가 돼도 좋고 나중에 여러분이 단넷 5를 새로 배포를 하더라도 서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치 자바 JR이나 JDK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독립된 실행 환경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단넷도 그렇게 변경이 되어가고 있고요. 프레임워크 관련 코드를 자바 JR이나 JDK와 마찬가지로 모두 한 번에 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exe 파일로 만들어서 이 exe 파일만 있으면 안에 모든 DLL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걸 한 번에 묶어서 배포하는 것도 이제 단넷 코어 3 들어서 새로 지원이 된 기능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묶기만 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 코드까지 배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사이즈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를 스태틱 링크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C# 8.0이나 ML.NET 등 여러 최신 기술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의 여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그 스텝 다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의 기술이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단넷 코어로 이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워쉘을 여러분이 윈도우즈에서 보셨다면 이 버전은 전부 파워쉘 5.0 버전에 해당이 되고요. 이 5.0 버전을 최근에 파워쉘 7이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던 각종 관리 모듈들에 대한 호환성도 챙기면서 동시에 오픈소스로 지금 이동을 해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폼즈와 WPF 이번 단넷 코어 3의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단넷 코어 3로 넘어가면서 지금 깃허브의 리포지터리로 전부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고 여느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이슈를 만들고 버그 트래킹하고 풀 리퀘스트도 받고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NET MVC도 잘 아시겠지만 ASP.NET Core 3로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gRPC 지원이라던가 블레이저라던가 여러 피처들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경우는 기존에 6.0 버전이 있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고 해서 좀 더 실험적인 기능들을 대폭 강화한 그런 라이트한 프레임워크가 또 새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엔티티 프레임워크 6.0 때가 그래서 버려졌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6.3이라고 해서 마이너 릴리즈가 최근에 한 번 더 나오고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프레임워크 6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도 단넷 코어 3로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또 여러 남은 기술들이 있죠. 뭐랄까 예를 들면 MSMQ 클라이언트라던가 아니면 뭐 윈도우즈 워크플로우라든가 이런 몇몇 윈도우에 정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이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단넷 코어가 좋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뭔가 데스크탑 앱을 만드신다고 하면 단넷 프레임워크나 모노에 타겟팅을 해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단넷 코어 3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한창 개발 중이거나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단넷 코어 3로 포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발전시켜 나갈 애플리케이션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새로운 버전에 대한 개발이나 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유지 보수만 하고 있는 레거시 앱이 있다 그러면 무리해서 단넷 코어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단넷 코어로 옮겨서 좀 더 설치도 간편하게 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옮기셔도 괜찮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들께서 새로 만들거나 혹은 포팅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세션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손으로 포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동화된 툴을 이용을 해서 레포트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레포팅을 해주는 간단한 분석기를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링크를 좀 달아놨습니다. 포터빌리티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GitHub에서 .NET-API port -UI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가서 툴을 하나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툴을 받아서 기존의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있는 코드를 열어서 애널라이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엑셀 파일로 레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동안 개발하셨던 코드에서 이제 단넷 코어와 호환이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고 또 호환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레포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작업 과정을 단순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대략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프로젝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윈도우즈 폼즈 기반에서 오늘은 주로 윈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윈폼의 애플리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단넷 코어 3에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개선된 여러 가지 시스템 상호 연동 기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컴필레이션 피처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 배포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시스템. 아까 그 키노트 다들 보셨나요? 스캇 한젤만이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도 나와 있었지만 단넷 U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야만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딩을 하고 해오셨을 겁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마저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포함해서 라이더나 모든 프로젝트들이 전부 이 단넷 바이너리에서 제공을 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 U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나 전부 같은 프로젝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은 전과 다릅니다. 이렇게 XML 파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문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파일도 코드의 일부로 보셔도 좋을 만큼 단순화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윈폼의 경우는 프로젝트하고 SDK 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NET SDK 윈도우즈 데스크탑 이렇게 그 SDK 네이밍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SDK 패키지로 변경을 하기만 하면 코드를 윈폼 기반이 아니라 WPF나 아니면 뭐 콘솔이나 서버 기반으로 얼마든지 이제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웃풋 타입을 뭘로 할 것이고 타겟 프레임워크 버전은 뭐 단넷 코어 3로 할 거고 뭐 윈폼을 사용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그 XML 코드로 정의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전에는 프로젝트 같은 거 DLL 같은 거 어디다 끌어서 쓴다고 하면은 로컬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DLL을 가지고 와서 참조에다가 넣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을 건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고 모든 것은 NuGet 패키지 리포지터리로 관리가 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이슨이라던가 뭐 야멜 파일 같은 것들 레퍼런스를 추가를 하실 때는 이제는 자바 메이븐처럼 단넷에서 누게 리포지터리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참조만 추가를 하시면 알아서 복원이 되고 알아서 레퍼런스가 걸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SS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메이븐 리포지터리 수동으로 수기로 많이 관리하시죠. 사 내에서. 단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리포지터리로 관리를 하시거나 더 나아가서는 깃허브에서도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메이븐이나 단넷이나 뭐 이제 npm이나 그런 시스템들과 동일하게 패키지들을 올려서 깃허브에서 프라이빗 리포지터리로 얼마든지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DLL 지옥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DLL 버전이 꼬여가지고 뭐가 안 되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는 GAC에다가 배포를 하느라고 관리자 권한을 줘서 뭐 설치하고 이런 걸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과 같이 엑스카피로 묶어서 배포를 하셔도 되고 뒤에서 설명드릴 컴필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exe 파일 하나로 묶어서 배포하면 끝입니다. 즉 내가 배포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게 패키지 리포지터리 복원하는 알고리즘도 좀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프로젝트를 복원을 하면서 뭐 파일을 받아오는 거 말고 뭐 설치 스크립트를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반드시 해줬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단넷 리스토어 명령만 쓰면 알아서 모든 것들이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쉘 같이 무거운 스크립트 엔진을 써서 처리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새 패키지를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nuget.org라고 단넷 파운데이션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혹은 구글링을 통해서 원하는 패키지를 찾으신 다음에 nuget.org의 단넷 CLI 탭을 클릭을 하시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아예 그냥 이 프로젝트 이름만 따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패키지 추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으로 윈폼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된 걸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입력한 것처럼 .NET New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 사용법과 함께 설치된 템플릿들, 사용 가능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 윈폼스가 있고 윈폼스 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WPF 있고 WPF 립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NUnit, XUnit, 블레이저, 리액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 파일 말고 솔루션 파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작업을 하시든 VS 코드로 하시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윈폼 프로젝트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알던 대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바로 콘솔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야만 빌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단넷 프레임워크의 경우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전체 버전을 디플로이를 하지 않고 젠킨스나 뭐 각종 그 빌드 자동화 서버 같은 것을 단넷 SDK만 런타임만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빌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넷 빌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빌드가 됩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SDK니 뭐니 복잡한 각종 구성 요소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빌드가 됐죠. 그리고 단넷 런이라고 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윈폼 프로젝트가 초기화가 돼서 빌드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즈 서버가 설치가 돼 있기만 하다면, 혹은 윈도우즈 10 머신이 설치가 돼 있기만 하다면 거기에 젠킨스 에이전트 같은 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 단넷 SDK로 코드를 받아서 빌드 자동화를 하는 스크립트를 윈폼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게 많이 유연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윈폼 애플리케이션의 코어 버전은 과거의 단넷 프레임워크에 대비해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걸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대부분의 PC들이, 특히 윈도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들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가 맥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런 해상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이 스케일링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윈도우즈 폼즈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PF랑은 다르게 여전히 GDI를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어서 그 폰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는 96dpi로 작업을 해서 화면을 올렸는데 어디서 실행을 해보니 화면이 완전 막장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쉽지 않은 해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결국은 정리가 되기를 이제 DPI를 어딘가에 맞추어서 우선 작업을 하고, 이 DPI를 DPI 베이스로 스케일링을 하는 매니페스트를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DPI를 적용하지 않고 OS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단넷 프레임워크 때에는 그 윈도우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걸 따로 XML 파일로 만들어주고 리소스를 넣어줘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일들의 연속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의 메인 메서드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pplication.set high DPI 모드라고 하는 새 함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high DPI 모드 per monitor v2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모니터의 스케일링 상황에 따라서 화면의 배율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윈폼 디자이너의 경우에 현재 베타 버전쯤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VSIX 패키지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윈폼 프로젝트를 한번 빌드를 하고 프로젝트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윈폼도 이제 디자이너가 코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깐 한번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단넷은 이제 단넷 코어 프로젝트는 이렇게 그 종속성이 복원이 되는 과정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로드가 한참 진행이 된 후에 이 노란색 마크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빌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로딩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그 디자이너가 인식을 하면은 이렇게 그 폼 모양 아이콘, 창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파일 이름 앞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아직은 네, 개발이 완성이 안 된 거라서 좀 버그가 많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한참 개발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제 디자인 타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쓱싹쓱해서 그리는 기능은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어쨌든 개발 중이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잘 됐을 때 모습을 이제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옮겨 놓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우측편에
이제 화면 좌측편에 이제 그 사용 가능한 컨트롤들이 동일하게 보이고, 이제 단넷 코어는 그 패키지 시스템으로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예를 들어 뉴게 패키지에서 컨트롤 같은 걸 새로 올려서 이제 받게 되면은 그게 자동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 있는 팔레트에 사용 가능한 컨트롤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즉 이전에는 그 컨트롤들을 새로 추가를 하면 프로젝트에다가 참조를 추가하는 거 말고도 내가 따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DLL이 어디 있고 뭐 어떤 컨트롤 쓸 거고 이런 걸 다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야만 됐던 그런 불편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WPF 디자이너는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호 연동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DLL 같은 거 가져다가 사용을 해보신 적 혹시 많이들 계신가요? 어딘가에서? 아니면 윈도우 API 같은 거 아마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의 사용법이 조금 더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DLL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경로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보통 시스템이 DLL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 안에 속하는 파일이기만 하면 파일의 이름만 지정을 하는 것만으로 로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로드한 라이브러리의 핸들에서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찾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의 getExport라고 하는 함수를 찾을 거고, 그래서 이 함수를 찾게 되면 함수에서 포인터 원형을 가지고 와서 단넷에서 부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API를 한번 더 부릅니다. 바로 marshal.getDelegate for function pointer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써서 여기에 대리자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printf의 인티저 스트링 값과 인티저 하나 값을 받는 이제 펑션 포인터죠. C로 말하면 그거에 이제 대리자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이 대리자는 이제 외부에서 불러오는 함수인데 콜스택 정리를 하기 위해서 cdeclare라고 하는 콜스택 정리를 사용을 하고, 캐릭터셋은 안시를 사용을 하고, 윈32 API처럼 setLast error로 결과를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setLast error false 이런 프로퍼티까지 정의를 미리 대리자에다 대고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대리자를 매칭시켜줘서 그 비주얼 C++ C 런타임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printf 함수를 부르는 거고, 불러서 이제 화면에 뭔가가 찍히겠죠. 그리고 찍힌 만큼 텍스트가 몇 바이트가 쓰였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리턴이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혹은 여러분의 동료가 만들었던 C나 C++ DLL을 이와 같이 단넷에서 로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존의 스태틱 펑션으로 DLL을 이제 임포트를 할 때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자마자, 더 정확하게는 그 함수가 한번 쓰인 이후부터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언로드가 될 때까지는 DLL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언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DLL을 교체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 스코프를 주어서 좀 더 잘 포장하면 여기서 이제 유징문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포장을 시켜서 DLL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네이티브 DLL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게끔 좀 더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게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약간 특이한 시나리오인데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 나만 단넷을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델파이나 비주얼 베이직 아직도 6.0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만든 단넷 DLL이나 컴포넌트를 타 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뭐 단넷 프레임워크도 설치를 해야 됐고 컴 서버도 등록을 해줘야 됐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단넷 코어로 여러분이 배포하고자 하는 어떤 컴포넌트를 컴 서버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약간의 프로젝트의 세팅만 더해 주신 다음에 이 컴 서버 스톱을
한꺼번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째로요. 그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타 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이 C샵으로 그 컴 서버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용도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액티브엑스 컨트롤 같은 것도 같은 방법으로 잘 맞추어서 ID 스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써서 배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컴패티빌리티 팩이라고 하는 게 닷넷 코어에서 새로 추가가 됐는데 글쎄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닷넷 코어 프로젝트와 닷넷 스탠다드 프로젝트, 즉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노나 뭐 자마린이나 유니티나 이런 모든 닷넷 계열 런타임을 닷넷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이 닷넷 스탠다드 프로젝트에서 윈도우즈 관련해서 뭔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이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네, 코딩을 하시면 이제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2만 1000여 개 이상의 API가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이제 레지스트리라든가 WCF라든가 엔티 서비스, 이벤트 로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O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도 이걸 사용을 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윈도우 10에 그 OCR 엔진이라던가 TTS 엔진이라던가 음성인식 엔진이라던가 ML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모든 엔진들이 윈도우 10의 WinRT API로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API들은 UWP 앱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닷넷 코어에 여러분이 만드시는 윈폰과 WPF용 앱으로 그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WinRT API 팩이라는 게 닷넷 코어 3.0의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10이 지금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윈도우즈 10 1803 버전부터 이 API 팩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포함된 기능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과 더불어서 위치 API, 윈도우즈 AI, 머신러닝, 블루투스, OCR 등등 여러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 링크패드. 네, 이 링크패드가 그 상용 버전을 구입하면은 좀 더 기능이 강력해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보셨죠? 비주얼 스튜디오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 인텔리센스 기능이 이 안에서 내장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닷넷유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이라던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코드를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C샵이면 C샵, 뭐 그러네요.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만약에 그 컨텍스트만 미리 맞춰 놓으시면 SQL이나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드도 이 안에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링크패드는 회사에서 구입을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본인께서 닷넷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꼭 하나쯤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셔도 좋을 만한 그런 툴이라고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버깅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랑 현재 그 파일, 그러니까 현재 이제 변수들이 뭐가 있고 만약에 익셉션이 터지면 이제 어떤 익셉션인지까지 보여주는 거의 뭐 비주얼 스튜디오랑 다르지 않은 정도의 어떤 기능들을 코드 에디터 형태로 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OCR 예제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그 공문서 사본 이미지를 하나 추출을 한 거고요.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웹 클라이언트로 해서 메모리에다가 로딩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 비트맵 디코더라고 하는 윈도우 10 API를 써서 이제 윈도우 10이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오브젝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요. 이것을 미리 초기화한 OCR 엔진을 써서 이제 한국어 OCR 엔진으로 돌린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뭐 수신자, 경유, 제목 이런 게 좌표가 어디쯤 들어가 있고 뭐 네. 이렇게 뭐 생동하는 전국의 꿈 하나 되는 한국의 힘 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텍스트로 잘 표현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을 이렇게 그 다 프래그먼트로 쪼개져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좀 적당하게 이제 좌표랑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써서 매칭하는 후작업은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OCR이 이렇게 윈도우 10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OCR의 퀄리티가 정말 민감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만들어서 쓸 수 있는 OCR이 이미 윈도우 10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윈폼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뭔가 OCR 비슷한 무언가의 기능을 넣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단넷 코어 기반으로 포팅하는 것만으로 바로 OCR 엔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TTS 엔진 같은 것도 얼마든지 API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PI들은 어디서 활성화할 수 있냐면 제어판 말고 설정 앱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설정 앱에 가셔서 시간 및 언어에서 이 부분에서 OCR이라든가 TTS나 음성인식에 관련된 각종 그 언어 팩을 온라인에서 동적으로 설치하도록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응되는 파워쉘 명령어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스톨러를 만들고자 하시면 파워쉘을 대신 실행시켜주는 스크립트를 불러주면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제 시스템이 한국어 UI가 아니더라도 한국어 음성인식이나 한국어 OCR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필레이션 향상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볼까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일 실행 파일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모든 그 DLL 파일들 단넷으로 뭔가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참조하는 각종 레퍼런스라든가 뉴게 패키지나 이런 곳에서 만드는 그 리소스 파일들이나 DLL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DLL 파일들을 원래는 집으로 묶든 아니면 인스톨러로 묶든 해서 한꺼번에 빠짐없이 배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랩핑해주는 실행 파일을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맥OS에 맞추어서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맞추어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래퍼 바이너리가 해주는 일은 처음 한번 실행을 할 때에는 디스크에다가 캐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캐시된 내용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래퍼 바이너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프로젝트 파일 아까 열어서 보여드렸던 그 프로젝트 파일에 가셔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최종적으로 64비트 버전으로 실행이 될 건지 윈도우용인지만 잘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걸 런타임 아이덴티파이어에다 넣어주시고 이제 퍼블리시 싱글 파일이라고 하는 플래그만 옵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편집하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빌드 명령어에서 .NET publish -r 뭐 win10 x64 그리고 publish 싱글 파일 true 이렇게 플래그를 옵트인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빌드 과정 중에 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그동안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랄까요?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VM웨어에서 인수를 해간 솔루션인데 이제 오퍼스케이션과 코드 옵티마이징을 동시에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를 한다라고 해서 유명했던 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툴들은 값이 원체 비싸기도 하고 또 MS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단넷 프레임워크의 새 버전이 어쩌다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새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새 버전의 오퍼스케이션 툴을 사야만 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그 IL 연결 기능이 이제는 단넷 그 프로젝트 중에 그 모노의 IL 링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단일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도록, 즉 클래스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부분만 어셈블리를 디스어셈블을 해서 필요한 것만 들고 와서 코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배포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빌트인으로 내장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어셈블리 실행 속도 향상을 위해서 엔젠이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엔젠은 뭐냐면 네이티브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클래스 라이브러리나 어셈블리가 이제 서명이 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떤 마스터 버전이 있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관리자 권한을 써서 글로벌 어셈블리 캐시에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렇게 등록한 어셈블리를 시스템에서 미리 한번 초벌 번역을 합니다. 즉 32비트 프로세서면 32비트 버전의 네이티브 코드로 초벌 번역을 하고 64비트면 64비트용으로 초벌 번역을 하는 동작이 있는데, 이런 동작을 하려면 코드가 자주 변하지 않아야 되면 물론이고 또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GAC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해서 컴퓨터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단넷 코어로 변경이 되면서 레디 투 런이라고 R2R이라고 하는 기술로 바뀌었고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모든 제약 조건을 전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빌드할 때 프로젝트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publish ready to run이라고 명령어만 입력을 시켜주시면 초반에 실행될 때 발생하는 just in time 컴파일 과정을 이제 미리 그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ready to run에서 그 바이너리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 실행 속도에 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크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JIT를 미리 해서 디스크에다가 그것을 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좀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톨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인스톨러가 단넷 프레임워크 시절에는 클릭원스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배포하는 것이 많이 장려가 되었다가, 클릭원스는 잘 알고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 모르고 쓰면 굉장히 헤매기 쉬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릭원스를 대신을 해서 지금은 윈도우즈 10에서는 MSIX라고 하는 패키징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MSI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윈도우 인스톨러에서 사용하는 패키지인데 이것의 다음 버전쯤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윈도우 10을 설치를 해서 스토어에서 뭔가를 내려받으시는 건 전부 MSIX 패키지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딜리버리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뭔가를 애플리케이션을 서브미션을 제출을 받을 때에는 다 MSIX 패키지로 말아서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WSL 디스트리뷰션이든 데스크탑 앱이든 아이튠즈 같은 데스크탑 앱도 이제 스토어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뭐 에버노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UWP 앱도 다 MSIX로 말려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IX로 패키징을 해서 만드는 것에 성공을 해서 계속 디플로이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가깝게는 당장 여러분의 그 회사 내부에 이 MSIX 패키지를 배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스토어에다가 앱을 올려서 수익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MFC로 앱을 만들었건 GTK로 앱을 만들었던 간에 윈도우로 만들 수만 있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서피스 네오인가요? 서피스 네오, 윈도우스 10X 같이 아예 그 윈도우 데스크탑 기능이 빠져 있는 윈도우 OS를 대상으로 하는 건 무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PC에 올라가는 각종 데스크탑 앱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힘들어가면서 코드 사인 인증서를 갖다가 구매를 하지 않아도 스토어에다가 포장을 해서 내보낼 수 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수익화도 계산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데모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A Windows app package makes it easier to deploy and maintain your desktop application. Plus, it gives your app access to UWP APIs that you can use to enhance your app for a growing Windows 10 user base. We'll create a package by using Visual Studio. Let's start with a basic desktop application. First, add a Windows application packaging project to the solution. In the packaging project, add a reference to your desktop application project. That's really it. To test it out, set a breakpoint somewhere in your code. Set the packaging project as the startup project, and then press F5. All your breakpoints just work. Now, you can use a visual designer to complete the configuration of your package. For example, if you plan to distribute your app outside of the store, open the Packaging tab, and then choose the certificate that you want Visual Studio to sign your app with. The designer also includes a convenient tool to generate visual assets for you. To package your app for distribution, start the Create App Packages wizard, and then step through each page. If you want to publish to the store, associate your app to a name that you've reserved in the store, and then validate your app against a list of store requirements. In the final page of the wizard, choose the Output Location link. You'll find the package files in the subfolder that shows the most recent modified date and time in the Date Modified column. To publish to the store, submit the .appx upload file. To distribute directly to users and not through the store, the wizard creates a .appx or .appx bundle file for you. Users can just click to install it, as long as it's signed with a certificate that is trusted on the target device. With these new tools in Visual Studio, it's easier than ever to bring your desktop app to the universal Windows platform. For more information and links to documentation, head here. 네, 그 방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부터 내장되어 있는 그 앱엑스 패키지 프로젝트 포맷을 보신 거고요.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해서 데모 동영상에서는 이제 .NET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 WPF 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제 당연히 이것이 이제 WPF 코어나 윈폼 코어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시는 앱이 스토어에 올라가서 수익화되기를 바란다면 그 MS 스토어에서 제시하는 서브미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사용할 앱을 사이드 로딩을 하고자 하시면 기존의 안드로이드나 iOS 패키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전에 서명된 인증서를 미리 팀 내에 공유를 하거나 해서 이제 그 인증서를 해당 디바이스에다가 배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만 지속적으로 이제 새 버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웹을 통해서 배포를 해오셨던 것과 같이 윈도우 10도 같은 방법으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긴 했는데요.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커리어를 지금 이제 새로 확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NET과 윈도우즈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오셨다면 오늘 나머지 세션에서 설명을 드릴 수많은 .NET 코어의 여러 바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NET 코어나 블레이저나 ML.NET이나 여러 기능들을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WPF나 윈폼 코어와 더불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기술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확장된 기술과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윈폼 기반으로 이제 많은 데스크탑 앱을 개발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데브옵스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단넷 코어를 기반으로 또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디자인하거나 디버깅하거나 테스팅하는 일들을 또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혹시 이제 그 쿠버네티스라든가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채용 포지션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홍보를 겸해서 혹시 최근에 이제 데브옵스 쪽으로 좀 더 재밌는 일을 많이 해보고 싶으시다, 특히 게임과 연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또 그 외에도 여러 포지션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그룹이 이제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검색어에다가 단넷 데브라고 치시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오늘 시간 내셔서 그 가입해 주시면은 또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